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모았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종합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문재인이 LH 땅투기 사태를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 의지를 내비치면서 대국민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사과도 할 줄 모르는 문재인 정권 자체가 적폐인데 적폐가 적폐에 운운한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땅 투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세종시 땅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뻔뻔한 의원도 있었고 문재인과 같이 농사를 짓기 위해 농경재를 구입했다는 문재인 같은 의원도 있었습니다. MBC가 브릿지론 형태의 위험천만한 미국 부동산 개발에 투자했다가 100억 원의 손실 위기를 맞았습니다. MBC는 공영방송인 만큼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9% 넘게 오릅니다. 14년 만에 최대치로 특히 중산층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은 다가오는데 여론조사 문항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지지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문재인, 김정숙 부부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발표하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평소와는 다르게 굉장히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이 숨소리까지 거칠어지며 덜덜덜 떨었던 이유를 분석해봅니다. 네덜란드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혈전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한 나라는 현재까지 총 10개국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간 인도주의 협력이 북한의 인권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인권 증진의 선순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이인영의 주장이 옳지 않은 이유를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문재인이 가진 셀 수도 없는 문제점 중에 직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부적합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물론 그가 가진 정치적 이념 등도 굉장히 문제이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요. 즉 타인의 아픔이나 기쁨에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상황과 맞지 않는 말을 한다던가 엉뚱한 말을 한다던가 다소 정상인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북한의 지뢰로 다리를 잃은 병사에게 짜장면이 먹고 싶냐고 물어보질 않나,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쓰질 않나, 사진 한 장 찍겠다고 신생아실에 들어가서 아이를 들고 포즈를 취한다던가, 소방관 아빠를 잃고 슬픔에 젖어 있는 아이에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황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던가, 포항 지진 때는 이재민 수험생을 위로한다며 한 여자 고등학교를 찾아 어찌 보면 좋은 경험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가 막히시죠?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아픈 노인분에게 참 정정하시다라고 말해 옆에 있던 김정숙이 제지하는 일도 있었고, 경기에 지고 나서 분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울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파이팅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또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23살 여성이 살해당한 것을 두고 문제는 자신의 트윗에 다음 생엔 부디 같은 남자로 태어나요 라는 글을 트윗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국엔 이른바 짜파구리 파한대소로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었죠. 또한 정인이양 사건과 관련해서 아예 본질을 잘못 짚어 이른바 입양아 반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재인의 상황 인식 결여와 공감 능력 부족은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곤 했는데요. 아파트 값이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폭등하는 과정에서도 문재인은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다고 말했고, 한 명의 예외 없는 경제 전문가들이 소득주도 성장 폐지를 권고하는 가운데서도 소득주도 성장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다고 말해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일반인이어도 큰 문제인데 이런 사람이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라니 아직까지 나라가 존속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따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LH 사태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시죠?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문재인의 적절한 처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정권 같으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나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은 어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적폐청산과 촛불 정신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일단 워딩을 보시겠습니다. 문재인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 설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적폐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제는 정부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면서도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라고도 했는데요. 이 말인즉슨 현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적폐청산을 자화자찬하기도 했는데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청산을 이루어 왔으나 부동산 적폐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이번 사태가 과거 정부로부터 이어져 온 적폐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자, 왜 부동산 적폐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을까요? 뭐가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었을까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비판을 자제하는 대신에 문재인의 성남미심이 그대로 표현된 해당 기사의 댓글을 몇 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네티즌은 촛불을 든 이 손목을 자르고 싶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은 촛불 타령 그만해라. 국민은 광화문에서 횃불 들고 싶은 심정이다. 이 무능한 정권을 어찌할꼬 라며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네티즌 역시 아직도 적폐 촛불 타령이냐? 이참에 일본도 이용하고 세월호도 끄집어내고 최순실이도 엮고 근해도 이용하고 4대강도 재탕해서 끓여 먹지. 그러나 뭐 불리하기만 하면 적폐 촛불 타령이니 이제 총알 다 떨어졌나 보네 라고 일갈했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K 헛소리 어디 수출할 데 없나요? 라고 재치 있는 댓글을 올렸는데요. 댓글 중에 상당수는 분노를 차마 감추지 못한 네티즌들이 방송에서 전해드리지 못할 만큼의 거친 비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LH 사태를 보도해드리면서 경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충청과 세종 지역에도 투기가 넘쳐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세종시 연서면 일대의 여러 필지의 토지를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 의원들이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종시 의원은 총 18명인데 이 중 17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세종특별시는 그야말로 여당 의원들의 소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은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가 새로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해 9월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부지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대 332만 제곱미터, 약 100만 편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와촌리가 포함된 세종시 연서면과 그 인접지역 모두 개발에 따른 파생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어떤 의원이 이곳의 땅을 보유하고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9월 28일 공표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차성우 민주당 세종시 의원은 연서면 와촌리에 26,182제곱미터의 임야를 보유했습니다. 신고가액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임야 대장에 따르면 차성우 의원이 이 임야를 사들인 시점은 2005년 3월로 12일 현재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성우는 연서면 와촌리 외에 봉암리에도 770제곱미터 규모의 대지를 보유했습니다. 신고가액은 4억 2,350만 원으로 매입한 시점은 이 일대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인 2020년 2월입니다. 차성훈 의원 부치 또한 연서면 봉암리에 17제곱미터 규모의 대지와 305제곱미터 규모의 밭을 보유했습니다. 매입한 시점은 모두 2006년 3월입니다. 차성훈은 이외에도 2018년 재산공개 내역에 본인, 배우자, 부친이 봉암리의 복합건물과 창고,
4채를 보유했다고도 신고했습니다. 차성호는 오래전에 개인적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차성호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연서면 일대의 스마트 산단 유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습니다. 자신과 부친이 보유한 부동산 일대에 스마트 산단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데다 당선 이후인 2020년 연서면 봉합리에 770제곱미터 규모의 대지를 추가로 매입한 것이어서 투기 의혹은 물론 이해충돌 논란도 다분합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땅을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도 뻔뻔한데 당선 이후에 그 땅을 또 추가로 매입했으니 말입니다. 이윤희 세종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연서면 신대리 일대에 논을 보유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 논과 관련해 2018년 재산공개 내역에서 면적 660제곱미터 규모, 가액은 1억 2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윤희가 이 논을 매입한 시점은 2017년 6월입니다. 정확히 한 달 뒤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정밀 신소재 산업 중심의 세종국가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스마트 산단 사업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이윤희 역시 현재까지 이 논을 보유 중입니다. 이윤희 의원 역시 연서면 토지 매입은 투기와 무관하다. 토지를 산 것은 아이들과 주말 농장 등을 하기 위한 것이며 그전부터 수년간 주말 농장을 해왔다고 문재인이랑 똑같은 해명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엔 주말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농사일 하랴, 의정활동하랴 참 바쁘시겠습니다.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 산업단지는 2027년까지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올해 기본 설계를 한 다음 2023년에는 보상에 착수한 후 2024년 착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땅을 보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굉장한 시세 차익을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만성적자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런데 MBC가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런 짓거리를 벌였을까요? MBC가 미국 부동산 개발에 투자해 100억 원 손실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15일 MBC 노동조합에 따르면 MBC는 지난 2019년 국내 증권사들이 주관한 미국 더 두루 라스베가스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1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당시 MBC는 2018년 1조 2천억 원 규모의 서울 여의도 MBC 용지 개발 사업에 대해 인가를 받아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리조트 개발 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중단이 됐고 더는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게 되자 결국 시행사는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자, 이후 JP모건 등 선순위 투자자들은 중순위 투자자인 국내 투자자들에 대해 추가 투자를 제한했지만 신규 투자금 4천억 원이 소요되는 부담으로 국내 주관사들은 이를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MBC는 주관사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박성재 MBC 사장은 감사국에 특별감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MBC 노조는 어설픈 투자가 재앙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직원 19명을 해고하고 1,000억 원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밀실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해외 브릿지론 형태의 위험천만한 상품에 거금을 투척한 것이라며 MBC도 기업이라면 대형 손실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시 누가 어떻게 투자를 기한했는지 밝혀야 한다. 누가 어떤 절차로 투자 결정을 한 것인지 그 과정에 사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그 결과에 따라 구상권 청구와 민형사상 책임이 추궁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맘때쯤이면 정부가 아파트에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는 공시가격을 발표합니다. 어제 올해 공시가격이 나왔죠. 지난해보다 전국적으로 평균 20% 가까이 상승했는데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 22.7%가 오른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세금 폭탄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해 정부 정책의 실패로 아파트값 자체가 급등하다 보니 시가 반영률을 크게 높이지 않아도 역대급으로 공시가격이 오른 것입니다. 종부세를 내느냐 마느냐 기준이 되는 게 공시지가 9억 원인데 공시가격이 이렇게 크게 오르다 보니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는 1년 전보다 70% 급증한 52만 4천 가구나 됩니다. 또 문제는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라
1주택자라 할지라도 집값 상승으로 보유세가 상당폭 늘어나게 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금 폭탄은 물론 집 가진 게 무슨 죄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세금 폭탄 이면엔 정부의 어떤 속셈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자, 우선 문재인 정부의 편가르기식 부동산 정책 프레임을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권 초부터 강남과 비강남,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종부세 납부자와 비납부자, 임대인과 임차인 등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면서 이를 정치에 이용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이게 이번 세금 폭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집 가진 사람, 부자에게는 징벌적, 보복적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일부 서민 지지층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절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되레 국민 갈등을 조장하고 가격 정가로 이어지면서 집값과 전셋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셔야 할 중요한 사안이 있죠. 좌파 정권의 포퓰리즘이 재정 악화로 이어졌고 이를 국민들에게 전가하며 세금 폭탄으로 이를 땜빵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남미 다수 국가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 국가 경제가 파탄난 것처럼 말이죠. 부동산 공시 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복지수급 등 각종 조세와 복지의 기준이 되죠. 따라서 공시 가격이 오르면 다른 세금에 대한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남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공언한 대로 공시가 현실화율을 90%로 하면 머지않아서 세금 폭탄 맞는 가구 수가 10%에서 20, 30, 40%로 쑥쑥 올라가게 됩니다. 즉 지금은 내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실 테지만 몇 년 후를 내다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이른바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며 지지자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단일화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고 난항 끝에 오는 극적 효과라는 게 있지만 자칫 혼탁 양상을 띠게 되면 그 효과가 반감되기 마련이죠. 후보 등록 마감일이 9일이니까 오늘 기준으로 3일 남은 가운데 양측이 TV토론 회수와 일정 등에는 합의했지만 여론조사 문항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자 두 후보가 단일화 없이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만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세훈, 안철수 이 두 사람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에 당선이 된다면 지긋지긋한 연패 사슬을 끄는 영웅이 되겠지만 반대로 이 중요한 호기를 살리지 못하고 또 여당 박영선 후보에게 서울시장 자리를 내주게 된다면 그 비난 어떻게 감당할지 좀 대의적으로 생각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제까지 진행된 단일화 협상 상황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오 후보를 가리켜 과거라는 전장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후보라고 하자 오세훈 후보도 분열을 잉태할 후보라고 맞받았고 여기에 양당 지도부가 가세하며 분위기가 삭막했습니다. 아니 토론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가서 시장 노릇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동안 제1야당은 덩치는 컸지만 본선 승리에 대한 전망 자체가 없었는데 하지만 협상 차질로 하루 늦게 열린 어제 비전 발표회에서 전날까지 거칠게 상대를 공격했던 두 사람이 사과를 주고받았습니다. 표현이 좀 너무 직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죄송합니다. 네, 제가 사과드리겠고요. 절대로 3자 대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권 분열로 서울시장 선거에 패할 경우에 정치적 부담감에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측 실무협상단은 어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국회에서 협상 후 16일 오후 5시 30분, 80분간 TV토론을 열기로 했다며 추가 TV토론에 관해선 여론조사가 17일과 18일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16일 하루만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그러나 TV토론 방식에는 합의하지 못했는데요. 양측은 이를 논의하기 위해 TV토론 당일인 16일 오후 1시에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는 협상으로 TV토론 시장 4시간 30분을 앞두고도 방식과 관련한 협의를 해야 하는 셈입니다. 야권 단일화 협상이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자
서울시정 교체를 갈망하는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권력욕에 그럴 줄 알았다. 이러다 박영선 어부지리에 안철수 오세훈 정계은퇴 예상, 단일화 얘기 지겹다 등 답답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문재인이 오는 23일 김정숙과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6월 개최되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에 대비하는 차원이라는데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덜덜덜 떨면서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말하는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마련한 예방접종 절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오는 23일 공개적으로 접종합니다. 대통령 내외 예방접종은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필수 목적 출국자 예방접종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3월 10일 질병관리청은 필수 목적 출국자 예방접종 절차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3월 23일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대통령 내외가 23일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65세 이상 가운데 우선적으로 접종을 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전성, 효과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날 대통령 내외의 백신 접종 시에는 일부 순방 필수 인력도 함께 접종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사람 말하는 걸 보면서 호흡곤란 오는 거 아닌가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대변인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떨어댈까요? 강민석 대변인이 그나마 양심적인 사람이라 거짓말을 하려니 찔리는 구석이 있어서 긴장을 이렇게 많이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스트라제네카를 본인도 함께 맞아야 해서 불안한 건지 문재인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거짓이어서 긴장을 한 건지 여러분이 각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문재인이 접종을 하는 이후에 청와대는 해외 출국을 위해 필수 접종이라는 점을 들면서 65세 이상 첫 접종자로서 솔선수범한다는 의미라고도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 대통령들은 65세 이상이고 뭐고 다 떠나서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날 가장 첫 번째로 진정한 솔선수범을 보여줬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불안감이 고조된 후에 대통령은 왜 안 맞냐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자 등 떠밀리듯 접종하는 주제에 65세 이상 첫 접종자를 강조하는 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꼴이죠. 또한 해외 출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접종해야 하는 상황인 건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접종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솔선수범을 갖다 붙이니까 진정성이 눈꽃만큼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나 좀 솔선수범을 했으면 좋겠는데 강민석 대변인뿐만 아니라 청와대 핵심 관계자 또한 혹여라도 불안해야 할 국민이 계실 수 있어 대통령이 먼저 팔을 걷는 것이라고 접종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국내 이상 반응 의심 신고는 8,322건, 접종 후 사망자는 15명입니다. 이런데도 대통령이 먼저 팔을 걷는 것이라는 말을 쓰다니요. 먼저 팔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제서야 팔을 걷는 것이라고 해야 맞겠죠. 이런 가운데 앞서 전해진 전 세계 9개국에 이어 네덜란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부작용에 대한 예방 조치로 최소 오는 29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후 혈전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인데 세계보건기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발생 위험의 증대는 연관이 없다고 밝혔지만 네덜란드 정부의 판단은 일단 접종 중단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현재 시각 14일 성명에서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 보고에 따른 예방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습니다. 휴고 두종 네덜란드 보건장관은 백신에 대한 어떠한 의구심도 허용할 수 없다며 안전을 가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접종을 중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의구심도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허용하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참 많이 나네요.
독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중단의 이유는 네덜란드와 같이 혈전이긴 한데 독일은 혈전 중에서도 뇌혈전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일 현지 시간으로 15일 독일 보건부 대변인은 백신 승인을 담당하는 파우에르 리히 연구소의 원고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파우에르 리히 연구소는 독일과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관련해 뇌혈전이 시차를 두고 발생했다는 사례가 추가적으로 보고됨에 따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한 나라는 독일과 네덜란드 외에도 이탈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불가리아, 아이슬란드, 태국 등 총 11개국이 됐습니다. 이런데도 문재인 김정숙 부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다고요? 선진국들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줄줄이 중단하고 있는 마당에 잘도 맞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소홀하다며 통일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김석, 태영호, 김기현, 지성호 등 야당 외통위원 4명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북한 정권의 눈치 보기를 멈추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하루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북한 인권법을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1일 결의된 제46차 유엔 인권이사의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에 우리 정부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날 오후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1시간가량 면담한 이들은 대한민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장관에게 잘못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인영의 답변이 참 기이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북한 인권 항의 방문과 관련해 평화와 인도주의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더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을 증진하는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인영은 항상 말을 추상적이면서 애매모호하게 하는데 한마디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면 북한 인권 문제가 나아진다는 말입니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종부리듯 대하지 않고 사람 대접을 해준다는 말인데 대체 이런 논리는 무슨 근거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로지 이인영의 머릿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논리 같은데 남북관계가 좋아지려면 우리가 북한에 돈을 갖다 바쳐야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겠죠. 그것도 돈을 건네는 그 시기에만 잠깐 좋아지는 걸 텐데 그럼 북한의 잔고가 좀 채워지면 북한 사람들이 사람다운 대우를 받고 살 수 있다고 이인영은 생각하는 걸까요? 그럼 반대로 남북관계가 악화될수록 북한 인권 유리는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인영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관련 요청에 한반도의 평화의 남북관계의 발전, 북한 인권의 증진에 선순한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와 북한 인권이 대체 왜 연결지어지는 건지 이거부터가 이해 불가인데 선순한 입장을 내세우는 건 우리에게 돈을 못 받는 짜증을 북한 주민들에게 푼다는 의미로도 들립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인영 같은 신기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또 구경해 볼 수 있을까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 공연 당시 방북 민간 항공기를 띄웠다는 사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018년 3월 29일과 31일 양일간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남측 예술단 190여 명은 선발대와 후발대로 나뉘어 이스타항공이 제공한 특별기편으로 방북했고 당시 공연 장비 등은 별도의 대한항공 특별 화물기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평양 순항공항으로 운반이 됐습니다. 해당 공연에는 조용필을 비롯해 이선희, 최진희, 윤도현 등 한국을 대표하는 톱스타들이 대거 참가했고 북한 김정은과 부인 리설주가 공연장을 직접 찾으면서 이목을 집중시켰죠. 그런데 이 행사에 투입됐던 특별기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항로 운항에 대한 항공보험 적용이 안 돼 무보험 상태로 운항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은 모든 항공기는 특별기를 포함해 반드시 항공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지만 운항이 가능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보도에 강추천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 남북평화협력 기원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 당시 방북민간 항공기를 무보험 상태로 운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정부 측은 이 과정에서 대북 치적 쌓기에 혈안이 돼 현행법상 규정과 절차까지 무시하는가 하면 민간 항공사들은 정부의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항공기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사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유해 남보리 제재로 인해 항공보험 가입이 어려워지자 사업주무부처였던 통일부 측은 남북협력기금법을 근거로 부랴부랴 만일의 사고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는 정부 명의의 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일부가 보증서 발급 근거로 삼은 남북협력기금법에는 대북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항공사업법 제70조에 따르면 항공사는 특별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에 대해 항공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항공사는 해당 보험을 증빙하는 문서를 국토부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항공기는 특별기를 포함해 반드시 항공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만 운항이 가능하고 면허를 등록할 때도 항공보험에 가입했다는 증빙 서류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 항공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에 대해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법이 현행법에 우선하는 상위법이라고 하더라도 항공보험 의무 가입을 명문화한 항공사업법에 별도의 예외 조항이 없는 만큼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을 어기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북한 짝사랑 지적에 열을 올리는 정권이라며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무리하게 이를 추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먼저 하동땡님께서 아무리 오세훈을 욕해도 오세훈은 시장으로 일 잘함, 검증된 바 있다. 멍청이같이 시장직을 걸어 내려온 게 문제지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세훈 후보를 칭찬하는 글 같긴 한데 완벽한 칭찬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유님께서 남겨주신 글입니다. 이 좌파 독재 인간들 이회창 아들 군대 미필 가짜뉴스로 재미 보더니 이명박 때는 광우병 가짜뉴스로 박근혜 때는 세월호 계획으로 탄핵시키고 좌파놈들은 가짜로 재미 보는 놈들 매번 지들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놈들 우리 우파는 절대 저놈들의 가짜뉴스에 속지 말아야 한다. 어제 종합뉴스에선 더불어민주당이 퍼뜨린 가짜뉴스에 대한 보도가 많았는데요. 선거철만 되면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는데 우리 우파는 속지 않겠지만 일부 국민들은 국회의원이 설마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근거 없는 말을 하겠어 라며 순순히 믿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흥숙 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대한민국의 전성기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 같네요. 안보, 경제, 외교, 일자리 모두 다 최고의 시절인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 12%는 절대 깨지 못할 전무후무한 기록이지요. 저는 전두환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전두환 대통령의 업적을 직접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정은숙님과 같은 분들이 해주시는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전두환 대통령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아주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음 세대들에게 제가 살면서 경험했던 대통령들 평가를 제대로 해주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 또한 해봅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은 안보, 경제, 외교, 일자리 모두를 다 최저로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좀스러운 인간이었다라고 말입니다.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